27페이지에는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할 대상, 결국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그 표시를 하는 기재 예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부 채권이 가압류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담을 받아본 그 부분에는 이렇게 돼서 가압류가 된 이후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오신 분은 집주인입니다. 이 기간이 이제 다 됐고 해서 가압류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전세권 자체만 있으면 전세권을 말소를 하라 그러고 말소와 동시에 전세금 보증금을 내주면 되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돈도 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법원 실무제요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법원 실무제요의 그 3건이죠, 3건.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 부분이 4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총설, 2번은 부동산 집행에, 3번은 채권 기타 재산권, 4번은 보존처분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책이 금전 채권의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건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부분이 전세권 채권 가압류에 대해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3채무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를 스스로 말소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풀지 않으면 소송에서 풀든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받았을 때 권리공탁을 하는 그 절차를 준용을 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권리공탁을 하는 겁니다. 권리공탁은 항상 하면서 사유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죠. 공탁이 들어가는 거죠. 권리공탁과 사유신고를 제출하고 그 처리를 한 증명을 한 걸 가지고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서 법원에 사무관이 가압류를 말소하도록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부 채권 가압류에 말소를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안 했을 때 억울하게 귀찮게 된 입장에 있는 집주인이 말소하는 방법은 그렇게 권리공탁과 사유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을 해서 가압류 해제 신청, 이렇게 되면 해제 신청서에다가 말소 촉탁을 해달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전세권 가압류가 말소가 되면 전세권 자체만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또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말소를 하든 안되면 소송을 통해 말소를 하든 1차적인 가압류를 먼저 말소하고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의 주식 가압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 될 때 주로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 많은 이런 부분을 접근하게 되는데 접근을 하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크게 분석하는 순서가요. 그 회사가 당의 회사, 제3채무자가 될 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권을 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1차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주권 발행을 하기 전에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다시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성립했는 아니면은 새로 자본정자 신주 발행을 할 때는 신주 발행 정자를 한 시점, 설립한 시점이나 정자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 뭘로 따지느냐?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오죠. 근데 주권을 발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대규모 회사, 아주 큰 상장 회사가 아니면 소규모 일반 법인들이 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태반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 아마 발행을 하지 않은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발행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럼 6개월,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지만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주권 교부 청구권을 가압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 자체를 가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분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럼 주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할 때는
또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권 발행하면 그 주권은 유가증권에 준해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 상장회사나 코스닥 같이 예탁 유가증권이다. 증권을 예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증권이다, 주식이다 할 때는 그 예탁 유가증권 집행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우리 집행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유지분으로 하는 것이죠. 예탁 유가증권 중에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비율. 그렇게 해서 주식에 대해서 가압류가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서 어디로 접근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례는 주권 발행 전 6개월 경과 후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를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고,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 신청 취지가 이제 각 그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4가지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이번 주식 자체를 가압류하는 신청 취지는 1번, 2번, 3번처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별지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두 번째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 주식을 매매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주문. 그 다음에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주식에 대해서 매입 예설을 해서도 안 되고, 교부를 해서도 안 되고, 배당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주문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원인이나 신청 이유는 똑같이 당사자의 지위,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세부 내용은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적절하게 보충을 하시고요. 보전의 필요성도 조금 그냥 전형적인 경우보다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 32페이지에 이 주식 가압류의 보정을 대비해서 가압류할 대상인 주식에 관해서 아예 이렇게 까발려 버렸습니다. 첫째는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했다. 이거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최종적으로 변경이 일어난 것이 2002년 7월이니까 이 신청할 당시 2006년도에는 이미 6개월이 경과했으니 역소상 분명하다. 보증명령 하지 마라. 주권 발행 여부.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발행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회사도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에 나와 있는,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도 아니다. 그래서 주권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가압류를 신청한다.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 가압류 효력이 없으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가압류가 했지만은 효력이 없는 거는 어차피 이런 케이스나 다른 케이스나 그건 채권자의 책임이고 마찬가지 때문에 주권 발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보증명령을 내리거나 기각시키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아예 엄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계통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대체 결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주권을 발행된 회사인지 안 되는 회사인지를 검색이 가능하다 그래요. 확인은 못했지만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주권을 발행하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인쇄소 가서 종이를 인쇄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주권 자체가 우리나라 화폐에 준해서 그 원판을 한국은행 조폐창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찍었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권 용지 자체가 우리 화폐에 준해서 엄격하게 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주권 관리하는 따로 그 공공기관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록에 다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 조회는 못 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조회해서 거기에 조회를 해서 이름이 뜨면 그럼 주권이 발행된 회사, 이름이 안 뜨면 발행되지 않은 회사, 그렇게 접근하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소명은 충분히 한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빠졌네요. 34페이지.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는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발행회사, 주주, 주식 종류, 일주 금액, 주식수. 그럼 이 사람이 이만한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연히 알았습니다. 굉장히 고약한 채무자였는데 자기 재산 명의는 다 빼돌려 놓고 어느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경영자였지만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 있고 대주주인데
상당히 자본금이 컸습니다. 액수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상장회사가 아니라도 일정 규모의 액수가 자본금이 이상되는 회사들은 그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 이 회사를 상호로 쳤더니 최근에 반기 보고서를 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현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웠습니다. 이거는 이 채무자의 집행대상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없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포기하고 있다가 하도 자본금이 커서 금감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회사의 골격을 알 수 있는 반기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보고서의 주식 현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식의 표시 중에 6번, 7번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류한 이후에도 회사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주식이 병합이나 분할됐기 때문에 또 주식 배당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명기를 물론 안 해도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 견해를 따르기보다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가자는 뜻에서 그랬고요. 7번 항목은 뭐 새로 발행될 경우 그러니까 6번에서 다시 생긴 주식 새끼 친 주식에도 효력이 미치게끔 명확하게 기재를 해버리는 것으로 해서 감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36페이지에부터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감류 사례가 두 사례를 얻었습니다. 36페이지에 사례 1번이 있고요. 40페이지에 사례 2번이 있는데 이것은 식사 후에 오후 시간에 진행할 내용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좀 건너뛰고요. 49페이지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사례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하게 되죠. 특히 주택보다는 점포나 상가 임대차일 경우에 기껏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단으로 다시 임차권을 양도했다든가 전대차를 두고 있었을 경우에 점유자가 틀리면 그 판결을 집행에 애로가 있었다.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적인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고정화시키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악랄한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가는 게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집행관을 대동하고 가서 집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축을 받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사례는 상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 그 정도 규모입니다. 역시 가처분이니까 목적물 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목적물을 구태여 대지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서 뺐고요. 건물만 했습니다. 명도 소송할 때도 그렇고 본안 소송할 때도 그렇고 가처분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지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액을 높여서 비용을 많이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건물 부분만 명도가 이뤄지고 건물만 가처분되면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는데 구태여 부동산이라고 해서 집합 건물을 해서 대지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처분 건물 가표책으로서 산출을 해서 그게 30%를 목적물 가액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예인데요. 기본적인 부분 당사자 표시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걸 채권자, 채무자로 표시해도 크게 무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 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한테 인도해라라는 진행적인 신청, 예문이 우리 다 서식집이나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1, 2, 3, 4, 5, 6, 7번까지 나열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꾸려봤습니다. 구태여 나눈다면 숫자 1번이 당사자 지위가 되겠고 2번부터 5번까지가 피보존 권리, 6번이 보존의 필요성, 7번이 담보 제공에 관하여. 그래서 이 사람이 세입자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기간 중에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쫓아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동안만이라도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점유 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가처분을 한다라는 것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가처분은 결정문을 받았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결정문은 채권자용, 채무자용 다 한꺼번에 채권자가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다 위임을 하면 채무자용권은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교부하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쟁점은 없고 그냥 진행적인 서식이해 결정문 정도로서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오전 시간에는 보존 처분 사례들 중에 한 2가지 사례는 오후로 미루고 실제 일어난 사례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 2, 3분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오전에 진행한 것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한두 번 정도 받고 식사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은데. 우선 오실 때까지 간략하게 이제 오늘 오후에 소개드릴 이 종합 사례에 대한 골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개요는 채권자가 어떤 기계장치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채무자가 그 기계를 만들어주는 업체였습니다. 그 기계가 뭐냐면은 우리 계단 같은 데 가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계단 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알루미늄 같은 그 쫄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알루미늄으로 돼서 비가 오거나 미끄럽거나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붙이는 그러한 기계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기계 장치인데 이 채권자가 아마 그런 걸 전문으로 납품하는 채권자이고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 그가 채무자인데 그 기계를 주문해서 가동을 시켜보니까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기계를 다시 가져가고 그동안 발생한 손해, 물론 기계 매매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누렸을 영업이익, 오히려 기계를 상실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생겼다 해서 손해배상 이런 등등을 포함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향후에 집행을 대비해서 보존처분을 먼저 하고 갔죠. 보존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뤄보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먼저 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보통 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찾기 위해서 추심회사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찾아본 결과 그래서 원하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이 채무자가 가등기를 해놓은 것을 찾았다는 거죠. 물론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남편이었고 채무자는 그 부인이었는데 가등기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채권을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가등기를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했죠. 손해배상 및 그 원상회복을 위한 대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당초에 소가가 2억 얼마가 됐지만 실제 판결은 원금은 5,3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저한테 의뢰가 올 때는 이미 판결까지 받고 다음 단계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왔는데 더 진행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 동시이행 판결 때문에. 이 판결문에 있어서 동시이행, 우리 기본적인 공부를 할 때도 알지만은 집행 개시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집행문 부여 요건은 아닙니다. 확정만 되면 집행문은 부여가 되는데 그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관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채권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다가 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동시이행 판결만 가지고 진행하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와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사례를 소개시켜드릴 계기가 됐습니다. 한 의뢰인으로부터 하나의 최종적인 자기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그 절차지만 세부적인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래서 좋은 사례로서 소개시켜드릴 만한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된 청구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동시행 판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기해서 그 다음 집행개시 요건으로 동시이행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채무자가 물건을 안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미 그 물건은 하자가 있고 불량한 물품,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철값 정도밖에 안 나가는 그런 물건을 가져가지도 않으니까 판결에서 승소 판결 받은 금액을 집행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품 공탁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품 공탁하는 절차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공탁서를 첨부해서 본 집행을 하게 되는데 본 집행에는 여러 가지 집행 대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의 기계장치, 고철값으로 환가해서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그 채무자의 유체동산, 기타 등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해놓고 그 이후에 판결을 확보해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절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본압류에 기한 추심명령, 그 다음에 보관인 서미명령, 권리 이전 명령, 그런 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그 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추심소송, 소송에서 진행하는 절차. 실제로는 여기까지 하고 합의가 돼서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안 됐으면 추심소송의 승소 판결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배분하는 절차, 배당 절차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사례를 두 가지를 생략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 55페이지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의 기본 설명이라고 해서 쭉 서술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민사 집행, 법원 실무제도의 민사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은 뭐 제가 구태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설명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재산권과는 틀리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막바로 환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를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경매 절차, 그 다음에 강제관리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돈을 만족을 걷는다라는 두 단계 약간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를 하는 사례까지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본 집행까지 나아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복잡하고 또 기본 책자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